안녕하십니까. 단국대 법대 헌법교수를 지내다가 지금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개건 교수로 지금도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어,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영남 목사, 김영남 교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알기 쉬운 헌법학 무료 헌법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혹시 이 교재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가격은 10,000원대니까요. 뭐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거꾸로 나올 건데 또 알기 쉬운 헌법학 신지서원.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헌법관. 제가 가진 교재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헌법관 논쟁과 그 의미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대해서 아직도 뭐 생소하시죠? 뭐 촛불혁명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워낙 인기 있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학문이 저는 헌법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헌법학자로 지내도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헌법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서 헌법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 또 연세는 지긋하시고 중년이시고 그러신데 헌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관이라고 하는 게 이 관자가요, 볼 관자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되었죠. 곧 아마 설악산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겠죠. 그러면은 가을 단풍 관광버스 관자가 볼 관자죠. 관광이라는 말이 빛을 쳐다본다 이 말이죠. 빛이 있는 곳이 다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죠? 어두운 데 있는 데보다는 그래서 관광버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쳐다본다, 쳐다본다, 가치관이다.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인생살이에서 당신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헌법관도 당신은 헌법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즉 헌법을 What is constitutional law? 헌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헌법을 어떻게 쳐다보고 계신가요? 국가관이란 말도 하죠. 국가관은 뭡니까? 당신은 국가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죠. 자, 그러면 이 헌법관은 지금 아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은 로스쿨에서 강의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러나 옛날에 오래된 기억으로 배워본 적이 있다, 생각이 난다 하는 분들은 공감이 될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의미는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헌법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실정주의적 헌법관. 법실정주의적 헌법관. 뭐 농담으로 법실정주의적 헌법관을 자꾸 하다 보면 실정이 난다. 뭐 이런 농담이 있죠. 법실정주의적 헌법관. 이것은 독일의 공법학자인 게르버라고 하는 학자가 집대성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라반트하고 옐리네크라는 또 위대한 학자가 있죠. 또 한스 켈젠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법실정주의적 헌법관이 수립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법실정주의적 헌법관은 한마디로 뭐냐? 헌법에는 여러분 헌법하기 어려운 이유는 헌법학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정치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어, 지난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게 촛불혁명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도 하지만 그 규율 대상이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지금도 너무 혼란스럽죠.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한국 정치. 예. 그래서 혹자는 정치는 정을 주면서 사기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실정주의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팩트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정치나 아니면 생활 현실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이야기나 그런 소리 그만두고 헌법을 법규범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헌법을. 그것이 바로 법실정주의적 헌법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에서 뼈대가 되는 것이 헌법학에는 헌법 조문, 우리나라 헌법은 부칙을 빼고 130개 조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만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헌법 철학자였고 헌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법실정주의자들은 나치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었었는데 이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학자는 나치 정권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사서 미국으로 망명을 중년 이후에 미국으로 한스 켈젠은 망명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면서 연구를 하다가 미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여러 개 있죠. UC 버클리의 로스쿨에 그 한 건물 이름이 한스 켈젠을 기려서 기념해서 켈젠 홀이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스 켈젠은 법 실증주의자들은 너무 법으로만 다 된다. 법률 만능주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국가는 마이더스의 손이다. 무엇이든지 손을 갖다 대면 다 그것은 법으로 변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 실정주의적 헌법관의 한계는 뭘까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다. 너무 멀리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결단주의적 헌법관입니다. 결단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벌써 이름부터가 좀 정치적이죠. 정치적 고뇌에 찬 결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옛날 오래된 정치가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뭐 6.29 항복, 6.29 선언 때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요. 독일의 유명한 공법학자였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제가 가진 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칼 슈미트라고 하는 이 독일의 헌법학자가 한 말입니다. 칼 슈미트는요. 한스 켈젠하고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돌프 히틀러한테 가서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권력지향적이죠. 그래서 히틀러 밑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법무부 차관 정도의 높은 벼슬까지도 했던 사람이 바로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가 그래서 자기가 배운 헌법학을 히틀러에게 갖다 바쳤다. 뭐 이런 혹평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스 켈젠과 달리 이 칼 슈미트는
헌법이 뭐냐? 다시 법실증주의적 헌법가는 그러면 헌법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헌법은 법이죠. 그냥 헌법은 법규범이죠. 법실증주의적 헌법가는요. 그럼 지금 두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헌법이 뭐냐 했더니 칼 슈미트가 헌법이란 실제에 존재하는 정치적 통일체에서 정치적 통일체에서 실력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 고뇌에 찬 결단,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결단주의적 헌법관입니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특징은 법실정주의적 헌법관과 완전히 달리 헌법을 뭐로만 본다고요? 정치적으로만 본다고요. 정치적인 실력자가 위대한 정치가가 내린 정치적 결단이 바로 헌법이다. 그럼 예를 들면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7월 12일 날 건국헌법이 만들어지고요. 7월 17일 날 공포되어서 지금 제헌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그러면 1948년 그 건국헌법 그 당시를 그러면은 칼 슈미트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정치적 실력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함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결단주의적 헌법관이죠. 그러면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단점은 뭘까요? 이것은 지나치게 조화롭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실 정치만 그것도 더 극단적인 극우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지나친 현실 정치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주 큰 어떤 맹점이 있는 그러한 헌법관이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통합주의적 헌법관은 루돌프 스멘트라고 하는 또 위대한 헌법학자가 독일에 있습니다. 루돌프 스멘트. 예. 이 루돌프 스멘트는요, 자기가 나중에 이 통합이론, 인테그라치온 테오리라고 해서 이 통합이론의 선구자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통합이론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저 루돌프 스멘트한테는 헌법이 뭐냐 하니까 어떤 여당이 있으면 반대하는 야당이 있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변정법의 논리로 정반합,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것이 또 승화되어서 어떤 합의체가 생기고 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즉 어떤 정치 세력과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또 정치권과 또는 정부와 시민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고 싸우다가도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서서히 한 나라가 국가가 아름다운 결론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헌법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표현은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공산주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정말로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똑같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고 똑같이 행복하게 똑같이 부자로 살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는 똑같이 가난하게만 살죠. 극빈층이 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누돌프 스멘트는 이렇게 헤겔의 변정법적인 사고와 통합되어 간다라는 것은 정신과학적인 환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루돌프 스멘트가 나중에 노년에서 자기 스스로 내 통합이론은 사실은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자기가 생각해 본 것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회고였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통합주의적 헌법관 또는 통합론적 헌법관은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가장 앞서 말한 두 가지 법실정주의적 헌법관과 결단주의적 헌법관보다는 좀 완성된 완성치가 좀 높은 완성이 좀 된 것 같은 그런 헌법관이죠. 그러나 문제는 통합되어 가는 변정법만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통합이 사회가 하나로 아름다운 사회로 통합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국가가 아름다운 결론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만 주장했지 그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 영어로 말하니까 conflict 그죠? 이 갈등을 도외시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아름답게만 본 겁니다. 아름답게만 포장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통합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의 가장 큰 맹점은 갈등,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는 국가와 국민 간의 이 갈등을 도외시했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관 논쟁을 정리하자면요. 자, 정말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독일 헌법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피 튀기는 침 튀기는 그런 논쟁이 바로 이 헌법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 헌법관 논쟁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 헌법관 강의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헌법 이론을 지금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고 있죠. 그러면서 헌법관도 모르고 헌법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좀 기초적인 지식, 헌법의 기초 지식으로서의 헌법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교과서는 아직도 사실 변함이 없죠. 아무리 로스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헌법 교과서는 헌법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편이 나오고 그 다음이 통치구조 편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 칼 슈미트의 저서 페어파송스레레 헌법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그 자기의 저서에서 전 세계 최초로 헌법의 편제를 처음에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나오는 이런 형식을 띄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순서가 기본권이 먼저 나오고 통치구조가 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의미는 있다.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이 정도의 의미는 한국의 현대 헌법학에서도 이 정도의 의미는 있고 또 통합주의적 헌법과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지금 로스쿨에서도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죠. 주관적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본권을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기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를 향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권인데 기본권은 그렇게 주관적 공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전체는 나 하나만의 기본권만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기본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평등 질서와 또 국가의 국익과 비교 형량도 해야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만을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이 객관적 질서와 같은 면도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권은 자기가 국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장만 하는 주관적 공권의 측면도 있고 또 자기만이 주장하기보다는 헌법재판의 경우 한 사람만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헌법 심판이 아니고 전 국민의 헌법 심판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공권, 권리로서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사회 내에 국가 내에 흐르는 기본권의 질서와 같은 객관적 질서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것을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통합론적 헌법관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헌법관도 이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은 비교적 시간이 길었는데 헌법관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또 헌법학에서 재미있고 중요한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헌법 해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